저도 주변에서 그런 그 질문을 들었어요. 이제 최근에 책도 나오고 책도 되게 잘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돈 벌면 뭐 사고 싶냐 물어보는 거예요.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,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사고 싶은 게 없고 저 어느 순간부터는 사고 싶은 것보다 모으는 즐거움이 너무 당연하죠. 크잖아요. 네,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바뀌어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된 거예요. 항상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노후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요. 아니 그 사고 싶은 것보다는 이제 더 담을 집착을 되게 그렇지. 많이 하게.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진전하게 되면 그 나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또 생겨요. 그걸 빨리 좀 느껴보고 싶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그 나도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이들 그 투자 클럽, 네. 거기에 내가 도와주고 있고, 또 하나는 제가 그 버려진 아이들, 최근에 제가 알고 보니까 18세가 되게 되면 고아원에서 무조건 나가야 된대요. 근데 돈이 없이 나가요. 예를 들어서 3살 때 버려진 아이가 그 고아원에서 이제 18살 될 때까지는 먹여주고 학교도 보내주지만 그 이후에는 너무너무 무방비인 거예요. 이게 큰일 났다 싶어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, 이제 좀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3살에 버려졌다. 그 3살부터 그 우리 펀드에 내가 돈을 넣으려고 그래요.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18살에 고아원에 나올 때, 그래서 적어도 뭐 1억이니 뭐 2억이니 있어야 나갔을 때 자립을 할 수가 있죠.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고, 그러다 보면 사회는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죠. 이제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돼요. 네. 저는 뭐 이거 약간 이제 편집점인데요. 안 나가는 걸로. 최근에 진짜 그런 고민이 많이 드는 거예요. 제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컨텐츠가요. 투자의 끝은 기부다. 이 슬로건이 딱 박혔으면 좋겠어요. 모든 사람들한테요. 그래서 저는 요즘에요, 원래 기업 광고를 채널에 안 받으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다 받고요. 다 받고 자본주의니까 내가 힘이 가지면 나 다 받고 나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. 그렇지, 그렇지.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보여주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보여주고 저 이걸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요즘에는 그동안은 투자하는 법 이런 거를 계속 알려줬다면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저는 쓰는 법이라 생각하거든요. 그렇지.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요즘에 정말 많이 하고 거기 있어요. 나가야지. 그걸 끊어요. 네. 그냥 네. 왜냐면 그런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문화 중에 또 하나가, 내가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도와준다. 그것도 좋은데 나는 반대로 생각해요.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. 근데 내가 생산하기 위한 게 아니다. 이거를 확장시키기 원한다. 네. 그래서 나도 나 혼자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 금융 도와주고 싶은 게, 나 혼자로 끝나면은 확장성이 없잖아요. 네. 이런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,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그거 해야 되겠다 동참하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. 네. 그 시점이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고민 씨도 이런 거를 네. 숨기지 말아라. 네. 저도 막 생각해 보니까요, 항상 그렇게 살아왔던 게 벌면 투자해야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보면 아니 주식 신용 바짝 해서 벌고 그때 뭐 자산 배분해야지 그때 안정적으로 해야지라는 생각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느꼈거든요. 그래서 더 돈 벌어서 더 성공해서 기부하고 남들 돕는 것보다 지금 작더라도 시작해야겠다. 당연하죠. 당연히 오히려 더 부자가 되면 못해요. 그 돈이 단위가 너무 커졌거든. 그래서 오히려 돈이 없을 때 도와주는 게 진정성이 있고 또 의미도 있고,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 뭐랄까요, 당위성도 더 커지게 되고 의지도 더 커지게 되고,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죠. 네. 그래서 나는 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꼭 이루도록 하세요. 네. 지금 질문 이제 2가지 생각났는데요. 첫 번째는 대표님의 취미고요. 2번째는요, 지금으로부터 30년 이전으로 돌아간다면이라고 가정하고요. 펀드 매니저로 일하셨던 게 아니라면
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 돌아갔을 때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?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이란 가정을 지금 해보고 싶거든요. 대표님께서 만약에요,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요, 3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펀드 매니저가 아닌 일반적인 직장인이었다면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? 나는 무조건 창업했을 것 같아. 무조건 창업? 네.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들였던 노력, 직장을 다녔거나 아니면 뭐 펀드 매니저를 했거나 그 노력이면은 똑같은 노력을 내가 창업했다 더 재밌게 되지 않았을까. 내가 돈도 더 많이 벌었을 것이고 더 즐거운 많은 걸 더 경험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이래서 창업을 하라고 하는구나. 지금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 창업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. 지금 갖고 있는 노력,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그 똑같은 노력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 더 금전적인 보상도 있을 것이고 더 재미난 라이프를 살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미국에서도 회사에서 이제 해고되거나 정리된 사람들한테 3년 후에 다시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. 네. 만약에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80%가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창업한 거죠. 직장에서 해고됐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했는데 왜 이런 거를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? 그동안 왜 나는 이런 용기가 없었을까? 실질적으로 미국에 창업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스토리들은 놀랍게도 회사에서 해고된 사람들이에요. 아니면 아무 회사도 자기를 뽑아주지 않았거나. 신기하죠? 근데 참 이것도요, 어떻게 보면 투자랑 비슷한 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. 비슷할 수 있죠. 저는 예전에 제가 근로자이고 예전에 학생이고 할 때는 스타트업은요,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 생각했어요. 그렇죠. 특별한 사람들이 생각했고 저거는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라고 그렇죠. 생각했었고 예. 그게 또 이런 것도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이건 뭐 매스컴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.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보면 다른 것처럼 나오잖아요. 4시간씩 자도 끝도 없는 사람들이 나오고 막 10번씩 막 부도가 나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계속 성공한다 그러니까 저는 안정적인 상황에서 그런 거를 절대 겪고 싶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애초에 스타트업은 제가 갈 길이 아니라고 평생 생각하고 살았었어요. 그렇죠. 투자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. 저는 아직 되게 빠른 나이에 이렇게 퇴사도 하게 됐고 유튜브도 하면서 다른 것도 겪어보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같은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거를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. 그렇죠. 제가 주변에서요 퇴사 전도사가 돼가고 있어요. 그래요? 제가, 진짜로? 네, 제가 주변에서 결혼하는 거 소식 들을 때 퇴사하는 소식 들을 때 진짜 좋아하고 막 축하해줍니다. 새 출발 너무 응원해주고 싶은 거예요. 그렇죠. 네. 전 퇴사 지금까지 3번 정도 했는데요. 그래요? 퇴사를 할 때마다 너무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. 퇴사 전도사. 그렇지. 그게 이제 자기가 용기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면 해고된 게 더 감사할 때가 있죠. 미국에서도 보면 창업 스토리가 항상 멋있는 게 아니에요. 숨어도 당하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어렵다고 생각하지가 않은 것 뿐이에요. 왜냐면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였고 아니면 너무나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.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사고, 그 다음에 즐거운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직장인들 보면 술 먹으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. 팀장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불만이 많거나 회사에 대해서 하소연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왜 그만두지 않을까? 신기하죠. 어떻게 보면 내가 30살에 그런 용기가 없으면 35살이 되면 더 없거든요. 40살이 되고 나서는 더 점점 열정이 식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재미없게 돼버리고,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. 저는 주변에서 이끌어지는 게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제 경험을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직장 취업했을 때요,
그 사회에 발목만 담갔을 때는 내가 뺄 수 있고 무릎까지 담겼을 때는 누가 꺼집어내면 나올 수 있고 가슴까지 잠기면 이제 계속 거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첫 취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직업의식이나 꿈 같은 게 보통 없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취업 노력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들어가고 나서 세상을 알게 되고 자본주의 사상을 알게 되고 막 그런 걸 다 겪었을 때 한 무릎 정도 잠겼을 때 주변에서 엄청 강한 본보기와 자극을 보여주면 그때는 행동이 좀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. 그럴 수도 있죠.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된다면 새해에는 바이러스 좀 많이 없어지고 하면요, 좀 더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려고. 그렇죠. 그리고 창업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돈이라는 게 모티베이션이 돼야 되거든요.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싶다. 큰 부자가 돼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나의 경제 독립뿐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한 살이라도 빨리 아는 사람이 그만큼 성공 확률이 높죠. 그러니까 제가 계속 교육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꿈을 가지려는 시간은 중학교, 고등학교 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안타깝게도 한국은 일본처럼 사지선다형 맞추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창의성이 중고등학교 때 다 죽어버리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지쳐요. 그 공부에 지쳐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창업 같은 얘기도 돈도 벌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편한 것만 계속 찾게 되다 보니까 그 개인도 불행하게 되고 근데 국가적으로는 더 불행하죠. 일본의 케이스를 잘 보면 알아요. 일본이 왜 저렇게 성장 동력을 잃었을까? 젊은 사람들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꾸준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돈을 가르쳐 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. 왜냐면 돈이 모티베이션이 돼야 돼요. 돈은 파워거든요.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고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.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창업하는 걸 당연시 여기고 창업을 못할 때 취직하는 거야 되는데 취직을 못하면 창업하겠다는 게 순서가 바뀌었지. 저는 요즘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친구들끼리 개모임 많이 하잖아요. 오랫동안 개모임을 하면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면 되게 재밌는 문화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. 그렇지. 그리고 그 자금은 어쩔 수 없이 또 장투가 되고 그리고 담당하는 사람이 보통 한 명 잘 아는 사람이 정이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이 펀드 매니저 역할이 되고 그 사람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떠니 공유도 하고 의견도 모으고 그 행위 자체가요 되게 약간 이사회 같기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네요. 네, 그래서 개모임은 다 같이 많이 하니까 그걸로 투자를 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게 만약에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회식한다 그러잖아요. 그 회식하는 돈으로 투자를 하면 너무 좋겠네. 그래서 회식하면 전부 그 술 먹고 그다음에 또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. 싸움도 일어나고 그 다음날 출근했을 때 의미도 안 오르고 우리가 그래서 탈이익이라고 그러나요? 회사에서 돈을 대서 보조해 준다든가 그런 거를 아예 그냥 펀드에 투자한다든가 그렇게 제가 유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죠. 그냥 점점 더 사람들이 주식에 관한 걸 친근하게 여기게 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주식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어? 그러면 대부분 나는 뭐 이런 주식 갖고 있고 내가 지금 규모가 얼마큼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를 안 해요. 한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수익률이 얼마라고 얘기를 해. 되게 신기하죠. 나는 그런 게 그러니까 얼마 벌었어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크구나.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서 너는 뭐 어떻게 되고 있어? 나는 이렇게 내 전체 자산의 주식이 몇 %고 보통 어떤 주식에 투자되고 있고 어떤 펀드에 투자되고 있고 그다음 꾸준하게 투자하고 있어.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수익률이 얼마야? 그거 진짜 그건 같아요. 그죠? 네. 되게 재미나죠. 네.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만큼 틀린 거예요. 이게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수익률이 좋은 사람이 고수다라는 이상한 게 있어요. 돈 많이 번 사람이 고수거든요. 근데 수익률 그래서 저도
예전에 생각해 보면 수익률이 매우 높게 찍힌 그 계좌에 인증한다는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. 그렇지. 어린 마음에 너무 갖고 싶으니까 투자금은 막 500만 원 이래요. 그걸로 짧게 딱 많이 찍혔을 때 그 딱 캡처본 그거 너무 갖고 싶고. 그렇지. 그리고 그걸 보여줬을 때 모든 사람들은 빨리 벌고 싶어 하니까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걸 너무 멋있게 봐주고. 그렇지. 시간 지나면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. 아무 의미가 없죠. 한국에서 얘기하는 투자의 달인, 그 다음에 뭐 리딩방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투자의 달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. 네. 그 프로파일 보면 나는 뭐 모의 증권대회에서 1등했다. 그게 너무 위험한 거거든요. 그 사람은 나는 절대로 투자가가 아니다. 나는 갬블러다. 이 얘기를 하는 건 똑같은 얘기거든.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저 사람 신뢰할 수 있구나. 저 사람은 투자의 고수구나. 이제 잘못된 인식이지. 그러니까요. 투자를 사람들이 너무 기술이라고 생각해가지고요. 저는 조금 그 말을 깨우치기 위해서 극단적인 얘기를 막 해요. 주식은 전문가가 없다고 제가 막 얘기해요. 주식 전문가라는 말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. 없지. 어차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거는 3인 반면에 시장이 주는 나에게 운이 7인데 공부할 시간에 그냥 발 담그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막 하거든요. 제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수익률에 집착하는 실수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이 책 만들 때요. 그 1,000원 주고 더 사면 이렇게 달력을 하나 같이 살 수 있게 해줬거든요. 그 달력이 이만하게 냉장고에 붙일 수 있거든요. 1년치 달력 내년께 나오고요. 그 밑에는 나의 자산 잔고 그래프만 찍을 수 있게 해놨어요. 그러니까 수익률 이런 거 없어요. 스티커가 같이 들어있어요. 그 스티커가 매수한 날짜 표시하는 스티커예요. 그래서 내가 산 날은 표시하는 거고 여기를 보면 1년치가 내 자산 잔고 그 이제 잔고 보고 적고 점 찍게만 돼 있거든요.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수익률이 얼마나 하고 어차피 의미 없으니 잔고 올라가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라는 이제 의도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저희 회사의 벽에 딱 붙여놓고요. 제 거 하나 그리고 이제 저희 편집자님 투자를 시작하셨거든요. 딱 붙여놓고 여기에 이제 시작할 거고 이거 그대로 유튜브 영상 새로 만들어서 구독자들한테 보여줄 거고 1년 뒤에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해주면서 수익률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내가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가 지금 책자를 만들고 있거든. 네.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비슷한 컨셉인데 나는 이제 일단 자기 재산 목록표를 만들어요. 그래서 이게 6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그래서 근거에 넣는 거야. 오늘부터 내가 부자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싶은데 일단은 내 재산을 알아야 되잖아요. 네. 빚이 얼마고 내가 주식이 얼마고 부동산이 얼마고 은행 예금이 얼마고 다 써서 그거를 넷 에셋이라고 그러잖아요. 내가 당장 오늘 죽었을 때 빚이 얼마겠구나 아니면 자산이 얼마겠구나 그거를 기록하는 거예요. 6개월 후에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주식 비중이 몇 %고 부동산이 몇 %고 6개월마다 아니면 3개월마다 해도 좋고 사람에 따라 틀리겠죠. 그걸 모아야 돼요. 그러면 내가 그 파이낸셜 컨디션이라고 그러죠. 내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구나. 내가 건강이 좋아지고 있구나. 그걸 느끼게 하는 거. 근데 비슷한 내용이죠. 그러니까 그 펀드 고를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. 특히 은행에 가서 사시는 분들 최근 6개월 동안 수익이 좋은 걸 골라주세요.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. 그 다음에 끊임없이 팔고 싶은 거예요. 매스컴에서는 자꾸 유도하죠.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. 2021년은 뭐가 좋을 거다.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다. 그래서 또 팔게 만들어요. 절대로 그거 속으면 안 되죠. 우리가 금융상품이나 이런 걸 이용하더라도 자기가 의사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용하는 사람과 몰라서 맡기는 사람이 너무 다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펀드에 대해서 알고 이용하면 너무 좋은 툴인데 사람들이 몰라서 맡겨가지고 항상 그 생각의 차이가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그렇지.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저 처음에는요 내 돈을 내 손으로 해가지고 막 채널을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. 만들어 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아니 스스로 결정 안 해놓고 왜 펀드를 사냐고 묻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. 펀드가 그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걸 고르는지 내가 결정하는 건데 어디에 투자할지 내가 결정하는 건데 이걸 스스로 하는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렸어요. 아, 그렇죠. 펀드 매니저가 하는 건데 그걸 왜 나보고 고르라 그러냐. 네네.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데서 의사결정이 100이 있다면 내가 90을 가지고 있는 거고
그 나머지 10 귀찮은 거 도움 받은 개념으로 생각해 버리면 너무나 편한 거잖아요. 근데 이제 닭이 먼저 닭일이 먼저 한데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융회사들이 그걸 이용할 면도 있어요. 그것 때문에 모르니까.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. 그러니까 자주 사고 팔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 수수료를 너무 막 그냥 비싸게 한다든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실망하는 계기도 되죠. 그러니까 그 이제 금융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그 개개인이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네. 이제 분별력도 생기게 되고, 네.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배불러는 없었지만 그 아까 얘기했듯이 2020년이 그 원년이 되기를 바래요.